오늘 주제는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메타볼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생화학책에 나오는 글라이콜라이시스, TCA 사이클 이런 게 먼저 떠오르겠지만, 지금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주고 조금 더 큰 범주죠. 그래서 시스테믹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질병, 대표적으로 오비시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메타볼릭 디지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타볼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시스테믹 메타볼리즘, 전신적인 메타볼리즘.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메타볼리즘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로 변화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변해서 또 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이 플로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의 물질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알고 보면 그냥 이 생명체가 하는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술 먹고 한 번씩 술김에 하는 대화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산다는 게 뭐야? 산다는 게 뭐를 도대체 뭘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알고 보면 이런 거죠. 살아있는 것을 봤을 때 뭘 하고 있느냐 보면 이런 거죠, 진짜. 숨 쉬고, 먹고, 싸고. 이런 것들이 근데 다 지금 얘기한 물질의 플로우잖아요. 숨을 쉬면서는 산소가 들어왔다가,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먹을 때 이것저것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막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똥을 싸서 오줌을 싸든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몸의 물질의 흐름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옛날에 레민저 또는 스트라이어 바이오케미스트리 책 보면서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그런 책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할 때 지금 얘기한 거,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성분으로 보면 이런 거죠. 글루코스를 포함한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 이게 그냥 하나 대표적인 거 예를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블러드에서 봤을 때 제일 카보하이드레이트 중에 제일 많은 거, 아미노산 중에 제일 많은 거, 패티 애시드 중에 제일 많은 거, 이런 거를 대표 선수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숨 쉬면서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옥시젠,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메타볼리즘을 거쳐서 뭔가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데,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의 메타볼릭 패스웨이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들이 이런 작고 심플한 빌딩 블록으로부터 시작해서 폴리사카라이드라든지 폴리펩타이드라든지 티지나 뉴클레이크 애시드 같은 조금 더 복잡하고 큰 매크로 몰레큘로 변하는 과정, 이런 거를 아나볼리즘이라고 하고, 이게 더 쪼개지고 더 심플하고 더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과정을 카타볼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타볼리즘이 일어나면 주로 이제 CO2, 카보젠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CO2,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리고 물, 이런 것들로 컨버전 되죠. 이게 메타볼리즘입니다. 다. 이런 메타볼리즘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렇게 아나볼리즘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구성 성분들은 한편으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데그레데이션이 되기도 하죠. 일종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니까. 그럼 이게 다시 부서지면 원래 빌딩 블록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물질들이 카타볼리즘이 돼서 더 심플한 이런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아나볼릭 리액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지컬 워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메타볼리즘을 하면서 이 메타볼리즘 과정에서 생긴 이 에너지들, ATP 형태 또는 피지컬 워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에너지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알고 보면 이 모든 아나볼리즘이든 카타볼리즘이든 모든 리액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액션이 일어나고 나면 원래 상태에서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유지되면서 물질의 변화는 없이 이 에너지만 어디론가 발산이 되는데 그 발산된 에너지는 열의 형태죠. 열의 형태입니다. 피지컬 워크를 해도 열이 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부수적으로 열이 생기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열이 생기고 이런 매크로몰레큘들이 데그레데이션도 되는 과정에서도 열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배설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쓴 에너지 중에 이 대부분은 그냥 열로 로스되는 거예요. 물론 그로스가 일어난다거나 리프로덕션이 일어난다거나 익스터널 워크가 실제로 뭔가 남는 형태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볼리즘을 해서 새로운 매크로몰레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그로스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중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는 이렇게 그로스에 쓰인 건데 어린애들 같으면 이런 게 엄청 많겠죠. 근데 그냥 성인인 경우에는 어제 체중하고 오늘 체중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2000kcal, 3000kcal의 에너지를 내가 썼는데 매스의 변화가 없어요. 어제도 75kg고 오늘도 75kg예요. 뭐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해서 에너지가 거기에 축적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놓으면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그 에너지가 프리저브된 거죠.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보존되지 않아요. 다 열로 그냥 발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워크, 익스터널 워크 다 사실은 수학적으로 제로 같다는 뜻이 아니라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인터널리 그럼 히트가 축적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인터널리 히트가 축적되면 에너지잖아요. 히트도. 만약에 인터널리 히트가 축적되면 어떻게 되죠? 체온이 증가하죠. 히트가 많아지면 체온이 증가할 텐데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체중이나 마찬가지로 어제도 37도고 오늘도 37도. 만약에 어제는 37도였는데 오늘 38도였다. 그러면 1도만큼의 에너지 그거 한 얼핏 잡아서 한 70kcal 가까이 되겠네. 그 정도는 몸의 에너지가 히트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그러고 놓고 보면 산다는 건 뭐냐? 난로예요. 열을 내는 거야. 그냥 이 주변에 내가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변한 건 거의 없어. 체중도 안 변했고 체온도 안 변했고 뭔가 뭐 근육이 더 생기지도 않았고 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비해서 내가 몸에 지방이 한 10g 더 있을 수는 있죠. 그만큼의 에너지는 히트로 안 나가고 몸 안에 잘 보존된 거지. 근데 그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 이런 게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이라는 거고 결국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려면 히트의 제너레이션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히트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이 물질이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토탈 에너지 컨섬션, 이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냥 히트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토탈 히트 아웃풋이 이만큼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에 이런 크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 4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냥 베이잘 메타볼릭 레이트 또는 스탠다드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이 난로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몇 칼로리만큼의 히트를 내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평균적인 남자에서 하루에 대략 2000kcal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0kcal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몇 칼로리 정도 필요할까? 이런 거 재미삼아 한번 계산해볼까요? 라면 한 개 끓이려면 라면 한 개 끓일 때 물 얼마 넣지? 500cc? 500cc라고 칩시다. 500cc면 라면 하나 끓이잖아. 500cc의 물을 상온 25도씨에서 100도가 될 때까지 올리려면 75도를 올려야 되죠. 그럼 1g을 75도 올리는데 75칼로리가 필요해. 그럼 500g이면 3650칼로리가 필요하지. 그지? 맞지? 75 곱하기 500. 37,000. 그러니까 37.5kcal. 37.5kcal가 필요해요. 500cc의 물을 끓게 만드는데. 물론 실제로는 끓는 상태를 좀 유지해야 되니까 40kcal쯤 필요하다고 칠 수 있겠죠. 40kcal쯤 쓰면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일 수 있어. 하루에 우리가 내는 열 가지고 라면을 50개 끓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을 엄청 내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아주 미니멀한 액티비티를 가진 사람일 경우고, 만약에 진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던가 하면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높은 경우에는 6,000, 7,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상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요소들 중에 기본적인 거, 그냥 이런 레이버, 헤비 레이버 같은 거, 머슬 유스죠. 이게 머슬에서 우리가 막 진짜 운동하면서 쓰는 이런 어디셔널한 칼로리 말고 기본적인 거, 가만히 있어도 쓰는 거, 요게 제일 기본적인 칼로리 컨섬션인데, 이 BMR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얘기했듯이 이제 레스팅 상태에서 그냥 진짜 베이작, 말 그대로 베이작,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처럼 계속 우리가 써야 되는,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칼로리를 말하는데, 우리 이거 전에 레이트 오브 리빙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어요. 대략 1분의 1g당 1칼로리쯤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1에서 1.2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하루에 1kg 체중당 이렇게 계산해보면 20 내지 25kcal가 돼요. 그래서 하루로 치면 1700kcal가 정도 됩니다. 70kg 성인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크죠. 그냥 70kg 남성인 경우에 BMR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낮고 체중에 따라서 낮아지고 그렇고요. 이거는 당연히 머슬들은 거의 쉬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쉬고 있는 거니까 이 오간들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 몸에 그럼 평상시에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오간들이 어떤 거냐 하면 크게 봤을 때 이거예요. 브레인, 리버, 스켈레탈 머슬, 하트, 키드니 딴 건데 이게 거의 다 써요. 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리버랑 스켈레탈 머슬이 각각 한 20% 대략 그 정도씩 쓰고 있어요. BMR. 브레인은 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하트도 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키드니도 거의 10%에서 20%? 그냥 레스팅 상태에서 계속 얘네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안 쓰고 있는 데는 어딜까? 우리 몸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언급한 거 말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레스팅 상태에서 안 쓰는 거. 일단 다이제스티브 트랙트 있겠죠. 얘네들은 지금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의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다 합치면 이 매스가 상당한데 서브큐테니어스 티슈까지 합치면 이거 평상시에는 에너지 쓸 일이 없어요. 거의. 뼈 같은 것도 거의. 뼈 물론 계속 새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 만들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녹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메타볼리즘이 액티브하진 않기 때문에 에너지 많이 안 써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런 메이저 오간들이 BMR을 주로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빼먹었네. 그 에너지 거의 안 쓰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아디포스 티슈예요. 얘네들은 그냥 이 아디포스 그러니까 리피드를 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저장할 때 또는 녹여낼 때 에너지를 약간 쓰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평상시에. 그에 비하면 브레인, 리버, 하트, 키드니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키드니 계속 지금 일하고 있고 하트 계속 일하고 있고 브레인 계속 일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인. 스켈레탈 머슬도 레이버 할 때 막 몇 배 쓰는 거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 스켈레탈 머슬이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앉아있든 누워있든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도 근육 중에 일부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혀 수축을 안 하고 있는 근육도 메타볼리즘을 해요. 근육이 메타볼릭 펑션이 있어요. 근육의 메타볼릭 펑션 뭘까? 근육이 수축하는 기능 말고 메타볼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해. 뭘까?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상황책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근육은 글루타민을 만들어요. 내가 아까 글루타민이 혈중 아미노산 중에 제일 농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은 글루타민 때문에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글루타민을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글루타민을 안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먹은 글루타민은 장에서 흡수돼서 블러드로 안 가요. 장세포가 먹어치우고 끝이야. 그럼 이 혈중에 다른 아미노산보다 제일 높이 글루타민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몸 안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게 아니야. 그 글루타민을 만드는 오간이 머슬이에요. 얘가 이 기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슬이 부족하게 됐을 때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글루타민이 떨어지고. 노인들이 그렇죠. 약간 얘기가 옆으로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BMR의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기했듯이 이제 바디 매스의 코릴레이션이 있고 에이징이 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잘 때 한 10% 떨어집니다. 그리고 롱텀 스타베이션을 하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내가 얘기했나? 일종의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동면 내가 얘기했지 한번.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요요가 나타나는 현상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BMR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 언급했었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레이버 하면 막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머슬 유스에 의한 서모제네시스. 머슬을 쓰면 쓸수록 워크가 어디 축적되지 않고 결국은 다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네. 머슬 쓰는 만큼, 운동하는 만큼 열만 나.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단기간 동안은 BMR의 한 10배까지도 머슬들이 에너지 컨섬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1g당 그러니까 대략 1칼로리 1g 티슈에 1분당 1칼로리 썼다고 하는데 이게 10칼로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전신적으로. 평균값이. 그러니까 머슬 하나만 놓고 보면 머슬은 일 안 할 때에 비해서 한 100배, 200배 막 올라가요. 에너지 컨섬션 레이트가. 전신적으로 10배고. 그래서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에너지 컨섬션의 패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생활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건데 피딩이라는 게 열을 냅니다. 먹으면 열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으면 이 먹은 거를 우리가 실제로 씹고 그 다음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식도가 연동운동하고 위에서 연동운동하고 장에서 연동운동하고 이게 우리가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은 아니지만 다 근육운동이에요. 근데 근육운동만 있는 게 아니야. 글랜드들이 소화효소 같은 걸 시크리션을 해. 이것도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음식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의자를 띠는 거죠. 우리가 한 끼에 1000kcal 먹었어. 엄청 먹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100kcal쯤은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써요. 열을 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간 건 900kcal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약간 음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좀 따라 달라요. 뭐가 제일 많이 날 것 같아? 고기죠. 단백질. 단백질이지. 그 다음에 추우면 열나죠. 추우면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성분은 비슷해요. 추우면 우리가 슈버링해서 막 근육 운동도 증가하고 근데 근육 운동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추울 때 몸에서 열을 내는 거 넌 슈버링 서버제네시스도 있어요. 이건 뭘까? 몸을 진짜 막 근육을 떨어서 열 내는 거 말고 딴 거는 뭘까? 이거 고등학교 때 좀 이런 것도 배우지 않나? 뭘까? 뭐라고? 털 세우는 털 세우는 것도 에너지는 들겠지만 그럼 얼마나 들겠어? 뭐 있을까?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근육세포뿐만 아니고 모든 세포에서 열을 더 많이 내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내는 거는 아디포스 중에 아디포스 티슈 일부가 그럴 때 열을 내요.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들어보지 않았어요?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응?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들어봤지? 아디포스 티슈 중에 일부는 실은 기능이 리피드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게 주된 기능이 아니고 이 리피드를 이용해서 열을 내는 게 주된 기능인 아디포스 티슈가 있어요. 그게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잔뜩 있어서 브라운 색깔이 나는 거고 그 마이토콘드리아가 열을 내는 거지.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해서. 어떻게 열을 내? 언커플링. 그거 사실은 알고 보면 앞에 나왔었다. 어디 나왔었지? 어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다시 찾을게요. 예, 그 언커플링이라는 현상을 하여튼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프로톤을 펌핑 아웃하고 이 에너지,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ADP로부터 ATP를 만드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ATP를 만드는 건데 추울 때는 이게 ATP를 안 만들면서 그냥 프로톤 펌핑하고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들어와요. 이쪽에서는 계속 펌핑하고 이쪽은 그냥 들어와. 헛수고 하는 거야. 열만 나. 추울 때 일부러 이걸 가동시킨 거예요. 일부러. 이게 그냥 실수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렉트론이 새는 게 아니고 일부러 열을 내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같은 데서. 그런 게 넌 휘버링 서머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칼로리 단위로 에너지를 지금 계속 환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메타볼리즘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냈냐,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소스가 몇 칼로리씩 나느냐 이런 거 우리 뭐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상기해 볼까요? 카보하이드레이트 1g당 4.2kcal, 페트 1g당 9.4, 이게 2배가 넘죠. 프로테인은 카보하이드레이트랑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뭘 먹고 내가 먹은 게 도대체 몇 칼로리쯤에 해당하는 에너지인가 이런 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먹은 것 중에 리피드가 몇 %인지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되죠. 실제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간접적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라고 하는 방법인데 산소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면 뭔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든 간에 에너지, 칼로리를 내려면 결국은 산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숨을 쉬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 네, 원칙적으로. 근데 이 산소를 쓰는 양이 카보하이드레이트랑 리피드랑 이거랑 달라요. 이런 식이거든요, 대략. 그래서 뭐를 쓰느냐 하는 걸 봤을 때 각각 1g당 에너지 얼마냐 하면 이거랑 사이에 보면 2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1리터 O2당 몇 킬로칼로리 나오느냐 하는 거랑 비슷해요.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한 4.8쯤 돼요. 그래서 이게 먹는 음식의 컴포지션이 조금 변해도 이 값이 크게 안 변해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와 별 상관없이 그냥 옥시젠을 얼마나 먹었느냐만 보면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몇 킬로칼로리를 쓰느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옥시젠을 얼마나 쓰느냐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들어가는 숨의 옥시젠 농도제고 나오는 숨의 옥시젠 농도제에서 그 차이를 갖고 볼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주 나오잖아.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 하는 거 운동선수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야, 그거. 산소 농도 재는 거야. 들어가는 공기의 산소 농도 그거는 정해져 있죠. 21%. 나오는 거에 산소 농도만 재면 돼. 그리고 볼륨 재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계산이 돼. 지금 1시간 동안 산소 몇 리터 썼느냐. 그럼 1시간 동안 내가 에너지 몇 칼로리 썼느냐, 히트 몇 칼로리 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시젠 컨섬션을 갖고 계산해 보면 이게 여기 있었네. 아니다. 이 옥시젠 컨섬션을 갖고 에너지를 추적해 보면 이게 옥시젠 컨섬션 중에 일부는 사실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쓰이는 게 아닌 에너지 메타볼리즘과 관련 없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개의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적은 양이고 그냥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젠 컨섬션을 하는 거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언커플링에 의한 옥시젠 컨섬션이 꽤 커요. 이건 그냥 열 내려고 쓰는 거야. 나머지는 뭔가 ATP를 만드는 데 쓰이고 그 ATP가 뭔가의 목적에 쓰이는 거죠. 그럼 이거 평상시에 뭐에 이 ATP를 쓰느냐 이거를 보면 프로테인 신테시스가 제일 커. 아까 얘기했던 아나볼리즘 한편에서 계속 이 프로테인 신테시스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프로테인 데그레이션 되고 있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이게 평상시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는
온몸의 어딘가에서 프로테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 요거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슷한 정도의 양이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 유지하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소듐 펌프죠. 멤브레인에 있는 소듐 펌프. 이게 모든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의 기본적인 원동력이죠. 가만 놔두면 세포 내로 소듐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펌핑 아웃 함으로써 유지시켜주는 거.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시켜주고 소듐의 그레디언트를 유지시켜주는 거. 이것이 이제 세포의 모든 세포가 기본적으로 늘 에너지를 써서 해야 할 일이고 이걸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터져 죽어요. 네. 비슷하게 칼슘 레귤레이션도 그렇고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우리 몸 안에서 어딘가에서는 글루코스가 딴 걸로 메타볼라이즈 되는데 또 어딘가에서는 글루코스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글루코스를 먹은 거를 먹자마자 다 쓸 수가 없어. 먹는 건 한 번 먹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3번밖에 안 먹는데 쓰는 거는 24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써. 그래서 먹었을 때는 글루코스가 혈중에 너무 높고 그래서 이거를 딴 걸로 변환시켜 놨다가 나중에 또 이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딴 소스에서 또 글루코스를 만들어야 돼 다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되게 뭐하러 저런 짓을 하나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블러드의 글루코스 농도가 일시적으로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딴 걸로 다 바꿔서 혈중 농도를 일부러 낮춰놔야 돼. 글루코스. 안 그러면 글루코스에 톡시시티가 생기죠. 아시죠? 글루코스는 사실은 알고 보면 높은 농도가 오래 유지되면 톡식하잖아요. 그게 당뇨의 합병증이죠.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유레아도 비슷하게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고요.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RNA 신테시스 같은 것도 계속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부서지고 이거 계속 사이클링이 일어나고 있죠.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에너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렇다면 옥시젠으로 이걸 추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팻, 프로테인 중에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대략 보면 우리가 좋아하기로는 사실 이거를 제일 좋아하죠. 카보하이드레이트. 단 거를 우리가 제일 좋아해. 그리고 먹는 칼로리 소스로 보면 이게 제일 많아. 우리가 먹는 칼로리 소스 중에 리피드와 프로테인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한 60-70%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에너지 소스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혈중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서 저장해놔야 돼. 그래서 리피드로 변환시키죠, 주로. 예, 그래서 사실은 리피드를 많이 먹어서 리피드가 몸에 많아지는 게 아니죠. 어차피 탄수화물 리피드로 변해서 저장되는 거예요. 물론 리피드는 리피드 그대로 저장되지만 리피드 안 먹고 카보하이드레이트 먹는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고. 더 찔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이거는 많이 먹으면 느끼하긴 하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중독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참 쓰기 좋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에너지 소스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에너지 소스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쓰이는 형태 중에서는 뭐이 정도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한 쓰이는 형태로 보면 이게 더 많아요. 리피드가. 팻이. 예. 먹는 건 이게 더 많지만 이거 먹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걸로 전환돼서 이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먹는 걸로는 이게 제일 많지만 우리 몸의 각 오간에서 오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주로 어느 게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이게 한 반 내지 반 이상. 이거 한 40%? 30%? 이거 한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쓰는 서브스트레이트. 사실 프로테인은 뭐 엄밀히 말하면 카보하이드레이트나 패트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게 사실
메타볼리즘 되는 과정에서 카보하이드레이트나 팻이 메타볼리즘 되는 글라이콜라이틱 패스웨이 또는 TCA 사이클 어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빌딩 블락으로서의 가치 말고 에너지 소스로서의 가치는 얘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의 프로테인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계속 데그라데이션 되는 과정에서 데그라데이션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이 많이 남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데그라데이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아미노산은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BMR로 치자면 BMR이 한 20% 정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의 플로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잠깐 정리를 하자고요. 처음에 우리 그림에서 봤던 거, 아미노산,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런 거 막 들어와가지고 산소랑 같이 해서 열 내는데 그 중에 BMR이 있고 이런 거 쭉.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듯이 이런 메타볼리즘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활동은 거의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사실 어떤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거는 산소는 일정한 속도로 섭취하지만 이런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거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죠. 사실은 하루에 잠깐씩 3번만 섭취하거나 어떤 사람은 2번만 섭취하거나 저는 2끼만 먹거든요. 어떤 사람은 1끼만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고 난 직후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소화 다 되고 에너지 한참 쓰고 나서 나중에 다음번 식사를 하기 전에 보면 부족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굶어.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옛날 같으면 보릿고개 같은 때는 어떨 때는 막 며칠 굶어. 물만 먹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죠. 한 달? 한 달인가? 산소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물만 먹고 음식을 못 먹으면 30일? 그치, 대략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30일 살 수 있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칼로리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칼로리만 놓고 보면. 하루에 꼴랑 진짜 굶는 상태니까 하루에 꼴랑 한 1500kcal 쓰겠지? 거의 BMR만 쓰겠지? 그러면 지방 1g에 9kcal였으니까 1kg이면 9000kcal. 몸에 지방 1kg만 쓰면 6일을 버티는 거야? 6일을 버티는 거야? 칼로리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 스타베이션이죠.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우리 몸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 이건 계속 이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하루에 3끼를 먹으면 먹었을 때는 배부른 상태였다가 그 다음 식사하기 직전 상태는 스타브드 상태예요. 하루에도 3번 일어나는 거고 어떨 때는 진짜 아주 극심한 며칠 동안 굶는 이런 스타베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에너지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장하는 주 형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피드라고 했는데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몸의 바디 웨이트의 우리 몸의 우리 체중의 60%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뼈까지 합치면 한 65kg 정도 돼요. 물과 뼈.
미네랄이죠. 그러니까 뼈 중에 미네랄 성분. 미네랄 성분만 하면 그게 생각보다 가볍다. 뼈가. 그 우리 족발 먹을 때 뼈 되게 무겁잖아. 근데 이거는 미네랄 성분 말고 나머지가 되게 많아요. 이거 미네랄 성분만 남기고 싹 빼버리면 이거 되게 가벼워. 네. 이게 이제 합쳐서 물과 미네랄, 일렉트롤라이트까지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65% 되고 나머지 소위 유기물 성분,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테인, 팻 이런 것들이 나머지 35%인데 이게 저장해서 쓰기 제일 좋은 건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이거는 체중의 0.6% 정도밖에.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그러니까 펑셔널 몰레큘은 대부분 이제 프로테인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뉴클레익 애시드 같은 게 있지만 이거는 매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고 제일 많은 건 프로테인이죠. 펑셔널 몰레큘 중에서는. 그리고 스토리지 형태 중에서는 트라이아실글라이셀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요거 빼고 이 스토리지 형태의 칼로리만 놓고 보면 카보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저장된 게 전체 저장된 그 에너지의 1% 정도.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하는 건 글라이코젠이죠. 글라이코젠. 요거. 요게 이제 칼로리 양으로 봤을 때 한 전체 1% 정도고 압도적으로 당연히 얘기했듯이 팻이 80% 가까운 정도의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프로테인도 이게 양이 꽤 많다 보니까 이것도 꽤 돼요. 4분의 1쯤 돼요. 근데 이 프로테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우리 몸에 있는 프로테인들을 과연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가? 팻, 글라이코젠 이런 건 당연히 스타베이션 상태에서 빼먹는 거잖아요. 프로테인은 빼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몰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의 프로테인이 체중의 몇 프로? 아이고. 이거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여기 다른 강의실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체중의 14%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70kg, 저 같은 경우에 뭐 한 75kg, 10kg, 내 체중 중에 한 10kg 정도 프로테인이야. 온갖 종류의 프로테인이 이제 이 10kg 다 합치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굶었을 때 이 10kg의 프로테인을 녹여서 쓸 수 없겠죠. 그게 무슨 효소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인데 이걸 내가 굶는다고 해서 이걸 빼서 쓰면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거고요. 여기 있어요, 답이. 프로테인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어느 교과서에나 나오는 내용인데 두 가지 종류의 프로테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진짜 지금 얘기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면서 펑셔널 프로테인이고 세포의 정말 어떤 엔자임이고 사이토스켈레톤을 구성하고 있고 셀 서피스 리셉터를 구성하고 있고 뭐 해간에서는 히스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런 것들은 꺼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냈을 수 없다기보다는 꺼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정상적인 세포가 뭔가 손상을 받을 여지가 있는. 물론 죽을 때 되면 꺼내야겠지. 죽을 것 같으면 꺼내야지 뭐. 이래 죽구나 저래 죽구나.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때 펑셔널 프로테인 꺼내 쓰는 현상은 이미 배운 적 있죠. 그거 뭐라고 부르지? 오토파지. 지살 뜯어먹기. 그게 그 근사한 말로 오토파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근데 일부 프로테인, 전체 프로테인의 대략 한 반쯤, 최소 한 반 정도는 모빌라이저 프로테인. 그래서 공복 시에는 이만큼이 없어져. 완전히 공복이 지속되네. 없어져 이게. 물론 얘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일 먼저 이 글라이코젠을 제일 먼저 쓰고 리피드 쓰고 하겠죠. 근데 얘도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면서 얘도 써요. 근데 얘 쓰고 나서 이것도 칼로리 봤을 때 엄청나거든. 요만큼만 해도 요 두 개 다 합친 게 이만큼인데 이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반 대략 2000kcal 이상이 프로테인 쓸 수 있는 모빌라이저블 프로테인의 형태로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써도 돼.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으로 써도 돼. 그리고 우리가 공복시에 쓰고 있어 진짜. 정확히 일일이 그게 어느 프로테인이다 이렇게 일일이 리스트업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자료가. 근데 분명히 프로테인에 이만큼은 쓰여. 이거는 프로테인이 쓰인다는 건 우리가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유래가 얼마나 생긴지 보면 되거든. 써. 소스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 그 소스가 될 만한 게 뭐 있을까? 우리가 모빌라이즈에서 부셔가지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써버려도 되는 공복시에 뭐 있을까? 이거 어디에도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장 그런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예를 들면 리포프로테인 같은 게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번 그냥 비주얼라이즈해서 보고 지나갈게요. 기왕에 개상도 좋은 카메라도 하나 달아보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 바디 컴포지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거 가끔 봐서 아시겠죠? 이거 검게 보이는 게 이게 CT 찍어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아디포스 티슈예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척추고 이게 배꼽, 예, 배예요. 배. 여기 등. 예. 여기는 요거는 키등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이런 구조물들 이런 거 있는 거 이거 이제 장 인테스틴이죠. 라지 인테스틴, 스몰 인테스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여기는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룸에 이렇게 안에 있는 요 공간은 장 안쪽 공간이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장과 장 사이에 빈 공간처럼 보이는 여기. 이 공기가 차 있는 게 아니거든. 물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에요. CT 찍으면 지방이 까맣게 나오거든. 여기도 까맣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랑 여자랑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 그냥 논문에 나온 데이터 하나 소개하자면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그룹에서 오비스한 사람 빼고 예를 들어서 남성 체중 70, 여성 62. 이 중에 남자는 팻 매스가 12.5, 대략 20%, 여자는 18.9, 대략 30%. 이게 대략 그래요. 바디 매스 중에 이 지방 총, 내장 지방, 피하 지방 다 합쳐서 여자는 한 30%, 남자는 한 20%가 정상치. 그러니까 오비스하지 않은 사람이죠. 오비스해지면 이제 뭐 이거는 뭐 한없이 늘어날 수 있죠. 네, 한없이 늘어날 수 있죠. 그 중에서 서브큐테니어스 아디포스 티슈와 비세랄 아디포스 티슈로 보통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CT 같은 걸 찍어보면 이걸 이제 면적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아디포스 티슈. 이거 뭐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지나가죠. 그래서 스타베이션 상황에서 이런 스토어된 에너지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타베이션 상황을 극복하고 견뎌내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글라이코젠이 처음에 디플리션 됐는데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뭐 다 합쳐서 우리 몸에 몇백 그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장돼 있는 게 맥시멈 저장돼 있을 때 몇백 그램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못 써. 몇백 그램 뭐 예를 들어서 500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2000kcal 500g이면.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글라이코젠 중에 상당수는 근육이 지가 쓰려고 저장하는 글라이코젠이에요. 실제로 공복시에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글라이코젠은 리버에 있는 거. 이거는 그 중에서도 또 일부예요. 200g인가 정도밖에 안 돼. 그래봐야 그러면 뭐 한 800kcal 반나절도 못 버텨.
맥시멈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도 반나절도 못 버텨요. 그러고 나면 얘기했듯이 주된 스토어드 폼의 에너지는 팻. 그래서 이 팻이 모빌라이즈 돼서 이 그러니까 그 패티 애시드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프로테인 중에 모빌라이저블 프로테인. 그래서 이 모빌라이저블 포션이 이게 이제 지방과 더불어 레피들리 되는데 이 모빌라이저블 폼이 디플리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테인을 안 써요. 못 쓰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이거 다 떨어지고 나면 이거까지 맨 마지막에 이게 픽스드 폼의 프로테인을 쓰게 되는데 이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드신 거예요. 네, 지사를 파먹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소스를 갖고 에너지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소스들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그 여러 오감들 중에 제일 스타베이션 시에 먹여 살리기 까다로운 놈이 브레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 얘기하지 않았나? 브레인은 식성이 까다로워.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먹어. 얘가 아미노산을 안 먹고 패티애시드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먹는 건 아니고 에너지원으로 거의 쓰지 않고 거의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스만 에너지원으로 쓰다시피 해요. 물론 이제 정 없으면 케톤 바디를 써. 네, 정 없으면 케톤 바디를 쓰는데 케톤 바디는 그러니까 패티애시드는 아니고 패티애시드에서 오리진한 거지만 패티애시드랑은 좀 다른 거죠. 케톤 바디를 정 없으면 쓰는데 일단 정 없지 않으면 어떻게든 글루코스를 쓰려고 해요. 얘가. 그래서 공복 시에 이제 리버가 갖고 있던 글라이코젠 녹여가지고 브레인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모빌라이저블 프로테인 모빌라이저에서 이 프로테인 갖고 아미노산 갖고 하는 짓이 리버의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서 또 브레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테인까지 디플리션 되면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못하고 그러니까 글라이코젠 이미 디플리션 됐고 프로테인 모빌라이즈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못하고 팻은 아직 남아있지만 팻 갖고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못하죠. 네.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팻으로 저장되지만 팻으로 한번 간 거는 카보하이드레이트로 못 돌아와요. 네. 대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케톤 바디라는 형태로 이제 전환돼서 이것이 브레인에서 정 안 되면 카보하이드레이트 대신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케톤 바디. 물론 케톤 바디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같은 게 그런 거죠. 이런 게 공복에 대한 그 피지올로지컬한 우리의 일종의 디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디펜스. 공복 시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정상적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갖춰져 있어야 매일매일의 공복 상황과 가끔 일어날 아주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 위험한 공복 상황 같은 거에서 죽지 않고 서바이브 할 수 있는데 이게 과도하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 리피드를 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kg 가까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 75kg인데 이 중에 20%면 15kg고 근데 내가 20%를 넘은 것 같아. 내가 20%였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근래에 배도 많이 나오고 내가 알겠어. 내가 딱 70kg 정도일 때 20%였던 것 같은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때부터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5kg가 불었는데 이거는 다 그냥 뱃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추정하기에 나의 팻 매스는 20kg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게 저는 날씬한 편이잖아요. 이 나이 또래에 이게 70호 아니라 80호, 90호인 사람 되게 많아요. 뺀만 늘어서 뭐 늙는데 무슨 근육이 늘어나서 체중이 늘겠어? 그런 거 아니지. 뭐 키가 크겠어? 뭐 아니지. 그럼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한 15kg 정도만 있으면 적당한데 20kg, 30kg, 40kg, 50kg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뭐 반없이 100kg, 200kg도 올라갈 수 있죠.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메타볼리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70kg였다가 100kg 됐다고 칩시다. 30kg 배낭을 진 거야. 30kg 완전 군장을 진 거야.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군장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30kg 맞지? 아닌가? 20kg야? 완전 군장이 20kg야? 20kg만 지고 반나절만 걸어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30kg를 지고 매일매일을 걷는 거예요. 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게 뛸 수 있는 배낭이 아니니까 자각을 잘 못하는 거죠. 무릎 관절 나가고 허리 관절 나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팻 매스가 100kg, 200kg 안 되게 체중의 20%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적어져도 당연히 물론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쥐를 키우면서 이게 쥐가 이제 그 성장 연령에 따라서 바디 웨이트가 어떻게 이제 점점 변하느냐 보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렉티어 그냥. 근데 어느 포인트에 굶겨버리면 체중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오버피딩을 해요. 평소에 얘가 먹던 거에 막 2배를 먹여. 억지로. 위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체중이 늘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타임 포인트에서 이제 그냥 소위 애들 리비툼 피딩으로 바꾸면, 그냥 지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만들면 그럼 다 돌아와요. 그냥 계속 애들 리비툼으로 먹였던 컨트롤 그룹과 비슷하게 돌아와요. 이게 레귤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체온이 항상 37도고 우리 몸에 모든 파라미터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돼 있는 거가 그런 호메오스타시스가 다 작동하고,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높이는 메커니즘들이 다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리고 체중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37도에서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높이듯이 이것도 스토리지가 20% 정도에서, 그러니까 원래 15kg였던 게 20kg이라면 낮추고 원래 15kg쯤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kg밖에 없어.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오비시티잖아요. 이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그 리피드, 저장된 리피드의 양, 그 팻의 양이 얼마일 것인가, 이 파라미터가 이제 체중의 20%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한 15kg쯤이 적당하다. 그러면 이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풋과 아웃풋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죠. 인풋이 많아지면 높아지고, 아웃풋이 적어지면 높아지고, 인풋이 적어지면 낮아지고, 아웃풋이 많아지면 낮아지고, 이런 거죠. 이게 인풋과 아웃풋, 즉 푸드의 인테이크와 칼로리 컨섬션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뱃살이 전보다 5kg가 늘어났어. 그러면 푸드 인테이크를 줄이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하이퍼살라무스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로토닌이나 뉴로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이 센터에서 어떤 레귤레이터로 작용하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의 이제 어퍼런트 시그널로는 심지어 이제 오랄 캐비티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 스토막이나 듀오데눔 같은 데가 익스펜전 되는 것도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인테이크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그 헝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 자극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에서도 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양을 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g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충분해. 이게 아니고 먹다 보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배가 부르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을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인테이크를 조절하는 거야. 근데 그 조절의 시그널이 되는, 어퍼런트 시그널이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이나 아미노애시드 레벨, 그 다음에 케토애시드, 패티애시드 이런 것들의 레벨이 높아지는 게 또 헝거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디포사이트가 뚱뚱해지면 렙틴이라고 하는 시그널 몰레큘을 내는데 이게 CNS에 작용해서 또 헝거를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푸드 인테이크를 레귤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칼로리가 많은데 근데 이거를 낮춰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5kg쯤 늘어났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되겠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웃풋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BMR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랫동안 공복 상태에서는 BMR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 이제 피딩을 해가지고 리피드 스토리지가 팻이 많아지면 BMR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고 뭐 심파테틱 톤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실제로 몸에서 열이 많이 나요. 네. 더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는데 네, BMR 자체가 변한다고. 그리고 거꾸로 지금 패트 스토리지가 아주 줄어든 상황에서는 BMR을 낮춰. 열을 안 내. 네, 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40%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BMR. 이게 이제 에너지의 아웃풋을 조절하는 거, 메커니즘인 거죠. 근데 이런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쥐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왜 이렇게 다들 뚱뚱한가? 왜 누구는 저렇게 말란다? 이 레귤레이션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현대사회의 아주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말하면 잘 몰라요. 이게 메커니즘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오비시티라는 현상이 누구한테 나타났을 때 이거의 원인이 뭔가 솔직히 잘 몰라요. 치료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에요. 치료되는 경우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퍼런트 시그널이 충분치 않은 건지 셋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건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퍼런트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복합된 건지 이런 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딩이 너무 지나친 건지 아니면 컨섬션이 줄어든 건지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네. 보고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거 하나는 피지컬 액티비티가 오비스한 사람인 경우에는 낮다는 건 통계적으로 분명히 입증이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비만이 된 건지 비만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파퓰레이션에서의 오비시티는 원인이 뭐고
어떤 파퓰레이션의 오비시티는 원인이 뭐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비시티에 관한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오비시티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걸 병이라고 본다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어느 병이나 다 마찬가지듯이 사실은 제네틱한 팩터가 관여한다는 것도 오비시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수치적으로 보면 20 내지 25%에서는 제네틱 팩터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된다고 해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이론들에 의해서 오비시티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몇 가지 팩터들을 보면 일단 이팅 헤빗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은 꼭 든든하게 먹어야 돼.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생리적인 측정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관습적인 거거든요. 사회에 이어져 내려오는 통념 같은 거죠. 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특히 어렸을 때 옛날에 전쟁 겪으셨던 부모님 세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먹고 싶을 때 못 먹었던 경험이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애들한테는 정말 많이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먹이다시피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강제적으로 먹여도 아까 그림에 봤죠? 이 쥐는 언젠가 애기들 밑으로 돌아올 텐데 헤빗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아침은 꼭 먹고 다녀야 된다? 너 나중에 독립하더라도 아침은 꼭 먹고 다녀? 그런 게 강한 선입견으로 자리하게 돼요. 이팅 헤빗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쥐 같은 동물에서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 멘탈 텐션을 릴리즈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먹자. 다 경험 있죠? 네. 나도 가끔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데 먹자. 오늘은 한번 먹어보자. 배부른데 또 먹고. 그리고 뭐 어떨 때 보면 이제 그 사회적 활동으로 먹는 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사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인사도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듯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뭔가 그 사람과 사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커피도 뭐 하루 종일 마실 수는 없고 그럼 뭐 우리 뭐 같이 가서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니드와 달리 심리적인 니드 때문에 먹는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오버 뉴트리션 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게 아디포스 티슈에 있는 팻셀, 아디포사이트는 다른 이제 터미널리 디퍼렌시에이션 된 세포와 비슷하게 적어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셀이 이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아디포사이트 세포 수가 비례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야.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는 거예요. 아디포사이트는 그 사진에 보신 적 있죠? 그냥 그 세포가 그냥 리피드 드랍플릿 같은 거예요. 핵은 요만큼 찌그러져 있고. 근데 이게 커지는 거죠, 이 드랍플릿이. 근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오버피딩을 하면 지금 스토리지의 니드가 커지니까 하이퍼플라지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애는 성인이 됐을 때 아디포사이트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디포사이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비시티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아기들 먹일 때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애일 때 얘가 애들은 배부르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아기들 우유 먹일 때 재서 먹여요. 오늘 2대까지 먹어야 되는데 지금 100밖에 안 먹었잖아. 계속 오버피딩 하는 거죠. 그거 이제 팻셀 하이퍼플라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먹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 오비시티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결론은 간단하죠. 칼로리 인테이크는 줄이고 에너지 익스펜디처 늘려라. 이거 누가 몰라.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많이 하고 이걸 덜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분명히 엑서사이즈인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빨리 우리 스포츠 센터를 열어야 돼요. 이거에 요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 뭐 지금 시간당 칼로리 얼마 지금 컨섬션하고 있는지 그만 나오잖아요. 기계에 러닝머신 뛰면. 그래서 1시간 뛰었더니 뭐 1시간 뛰면 보통 한 500kcal 쓰든가 그래요. 1시간 뛰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스피드로 뛰면 500kcal. 500kcal. 근데 사실은 그 뛰는 동안 칼로리 컨섬션 한 거 아니어도 이제 뛰고 나서 1시간 뛰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에 베이잘 컨디션으로 돌아온 상황에서도 칼로리 컨섬션, 에너지 익스펜디처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습관화하면 어떻게 보면 체질이 좀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높아진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운동하는 습관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운동들 많이 하셔요. 조금 지쳐갈 때긴 하지만 이런 그 시스테믹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디스오더 중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이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화학 책이나 셀 바이올로지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휴먼 디지즈 차원에서는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보고 지나가야 될 탑픽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관련해서 지금 세포 안에서 리피드가 어떻게 신테시스가 되고 어떻게 메타볼라이즈 되고 TCA 사이클에 뭐 베타 옥시데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휴먼 바디의 시스테믹한 차원에서 리피드의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요거 그래서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간단한 도식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피드를 먹으면 이거는 일단 리피드의 상태로 우리 몸 어디론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먹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중에 뭐 물론 일부는 리버의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되고 뭐 일부는 그냥 다이렉트리 바로 쓰이고 그렇겠지만 또 이것도 일부 뭐 어딘가에 또 저장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에서 다 리피드에 이제 그 저장된 리피드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리피드를 먹으면 그 팻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케미컬 컴파운드들 중에 주로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의 형태의 리피드를 말해요. 우리가 음식에서 먹는 거 삼겹살의 그 중간에 기름 이런 거 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은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장에서 소화가 되면 패티 애시드와 글라이세롤로 다 쪼개지고 패티 애시드, 글라이세롤이 흡수되는 거죠. 그럼 이 패티 애시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게 흡수할 때는 쪼개서 흡수해야 되지만 일단 흡수가 딱 되고 나면 장세포 자체에서 다시 TG를 만들어요. 일단 이거는 패티 애시드 자체는 사실은 당장 쓰는 형태이긴 하지만 저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장하기에 적절한 형태는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거든요. 그래서 장세포에서 흡수하자마자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로 다시 만들어요.
쪼개서 흡수해서 다시 붙여. 그런 다음에 이거를 블러드 스트림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에 저장을 하든 딴 데서 쓰던 간에 어디로 지가 저장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장세포가. 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블러드로. 근데 리피드는 물에 안 녹죠. 그래서 그냥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프로테인도 싸요. 포장을 하는 거야. 리피드 그냥 내보내면 당연히 물에 안 녹으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리피드 드랍플릿 혈중에다가 우리가 리피드, 액상의 리피드를 주사기로 혈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죽어요. 그게 이제 백 엠볼리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잘못하면 성형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가 죽는 거. 네. 이게 백 드랍플릿이 혈관에 들어가면 이게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관을 툭 맞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 프로테인으로 싸서 플라스마 상태에서 물에 녹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싸요. 그런 거를 우리가 리포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리피드, 그러니까 그냥 TG 하나를 리피드에 붙인 이런 게 아니고 TG들을 막 패킹해가지고 겉에 프로테인들로 싸. 이거를 아포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죠. 한 가지 종류의 프로테인이 아니고요. 다양한 아포리포프로테인, 아포C, 아포A, 아포E 이런 걸로 싸요. 그래서 표면은 대부분 아폴리포프로테인들로 표면은 코팅이 되어 있고, 요거 까보면 리피드 드랍플릿이야. 주로 TG가 메인이고 다른 리피드들도 막 들어있어요.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TG도 들어있고 리피드 솔루블한 바이타민 같은 것들도 여기 들어있고 막 그래요. 미량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리피드 드랍플릿을 프로테인으로 싸서 만든 리포프로테인을 블러드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장세포에서 이 팻을 흡수해서 그렇게 리포프로테인을 만들어서 혈중으로 내보낸 형태를 우리가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합니다. 카일로마이크론. 이건 꽤 커요, 그러니까. 예. 꽤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혈중으로 못 나가고 꽤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림파틱 덕트를 타고 인테스틴으로부터 나가서 혈관으로 나중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블러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블러드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디포사이트에 다시 저장될 수도 있고 다른 머슬 같은 세포에서 유틸라이즈 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이 카일로마이크론은 큰 덩어리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저장하든 아니면 꺼내서 쓰든 간에 혈관세포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리피드를 녹여내서 쓰는 거예요. 녹여내서. 이거는 그대로 혈관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패티애시드 같은 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글루코스 또는 다른 카보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도 팻 형태로 나중에 저장이 될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단계까지 가느냐 하면 이건 인테스틴을 지나쳐요. 그러니까 인테스틴에서 흡수해서 바로 나와요. 포탈베인으로 가겠죠? 네, 포탈베인으로 가겠죠? 그럼 포탈베인으로 간 거는 리버에 들어가죠. 리버에서 이거를 패티애시드로 전환시키죠. 네, 리버 헤파토사이트가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해서 글라이코젠도 만들고 글라이코젠도 꽉 찼어. 지금 블러드로 내보내면 혈중 농도 너무 높아. 그러면 이거를 패티애시드로 전환시키죠. 그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거 글루코스라서 글라이콜라이시스 된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파이루베이트 상태에서 아세틸코에이 되고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아세테이트랑 컨센트레이션 된 다음에 사이트레이트가 돼서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오면 사이트레이트가 그 ATP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에 의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세틸코에이로 다시 떨어지는데 이 아세틸코에이가 뭐야? 뭐지? 말로닐코에이. 예. 말로닐코에이 맞지? 그렇지. 말로닐코에이 폼으로 카복실레이션 된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베타 옥시데이션과 반대 과정으로 빠빠빠빠빠 체인이 길어져가지고 패티애시드 되는 거.
이거 일어나잖아요. 헤파토사이트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비슷하게 TG를 만들어, 여기서 일어났던 거와 비슷하게, 인테스틴에서 일어났던 거와 비슷하게 TG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 리포프로테인으로 싸서 블러드로 내보내요. 이 형태가 VLDL이에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이게 프로테인은 껍데기에 약간 있고 안에 덩어리가 리피드 드랍플릿이 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서 VLDL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랑 VLDL은 둘 다 덩어리가 크고 겉에 코팅된 아폴리포프로테인에 비해서 안에 들어있는 리피드가 양이 많은 형태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패티 애시드로 조금씩 꺼내서 저장을 하거나 유틸라이즈 하고 나면 이게 껍데기 있는 아폴리포프로테인들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내용물이 조금씩 없어지니까 작아져요, 덩어리가. 그러면서 덴시티는 높아져. 그래서 베리 로우에서 이제 인터미디어트 덴시티, 로우 덴시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피드의 트래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장 안에서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소화흡수되는 과정 자체도 그대로는 어렵고 바일솔트에 의해서 이멀시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즙이 나와야 리피드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죠. 리피드의 소화흡수가. 그래서 담즙하고 막 잘 섞인 상태에서 이게 리페이지 같은 이제 인테스티널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다이제스션이 되고, 그래서 패티 애시드가 업테이크 되고,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포C2 같은 아폴리포프로테인이랑 이렇게 패키징이 돼가지고 카일로마이크론의 형태로 바일덕트를 타고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지라고 하는 혈관 안쪽에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요 안에 껍데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 리피드가 조금씩 파내져서 패티 애시드의 형태로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안에 막 뭐 카보하이드레이트도 들어있고 패티 애시드 들어있고 막 이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복 상태가 돼요. 예, 공복 상태가 되면 이제 거꾸로 저장했던 리피드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 리피드의 플로우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인테스티널 리버에서 아디포사이트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와서 각 오간들로 이제는 이제 유틸라이즈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플로우가 아디포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모빌라이즈 돼서 혈관 안으로 나오면 이때는 패티 애시드의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패티 애시드 들어갔고, 저장은 TG로 이 안에서 다시 됐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TG가 되는 거죠. 저장 형태는 TG인데 나올 때는 패티 애시드 나오겠죠. 또 들어갈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패티 애시드는 혈중에 있는 패티 애시드, 블러드에 나온 패티 애시드는 여기서 또다시 리포프로테인에 싸서 아폴리포프로테인에 싸서 나오는 게 아니고 패티 애시드를 내놓으면 이때는 혈중에 있는 알부민에 주로 바인딩을 합니다. 이 패티 애시드가. 패티 애시드 물에 녹지는 않으니까 그 상태로 떠돌아다닐 수는 없죠. 알부민에 붙어요. 알부민이 패티 애시드의 캐리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에 붙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필요한 데 가서 이제 업테이크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VLDL과 카일로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이 상태가 되면 다 이제 안에 있던 내용물들, 리피드 이런 것들 막 그 사이에 여기 들어가고 하고 이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덴시티는 높아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VLDL의 내용물이 다 이제 대부분 빠져나가고 남은 거 이런 게 LDL이에요. 이게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그리고 카일로마이크론도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카일로마이크론의 렘넌트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물론 아직 내용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이제 막 패티 애시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던 형태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찌꺼기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은 리버로 돌아갑니다. 리버로 돌아가서 리버가 업테이크해서 이걸 다 다이제스션 해가지고 지가 먹이로 쓰든가 아니면 또다시 뭐 어디
다른 리포프로테인에 싸서 내보내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디테일을 보자면 거꾸로 이제 아디포사이트에서 이렇게 트라이아실글라이세롤 형태로 저장돼 있던 거가 그 주로 이제 이런 시그널 글루카곤, 이게 공복시에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글루카곤이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공복시 호르몬 대표적인 게 글루카곤이잖아요. 그럼 이런 호르몬al 시그널에 의해서 이게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트를 거쳐서 이게 PKA 시그널링을 거쳐서 여러 종류의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 그 다음에 그 다른 리페이즈들, 모노글라이세라이드 리페이즈, 이런 것들을 리페이즈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트라이아실글라이세롤을 다이아실글라이세롤과 패티에시드로 쪼개고, 다이아실글라이세롤을 다시 모노아실글라이세롤로 쪼개고, 패티에시드로 쪼개고, 그래서 패티에시드 형태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즈, 아디포사이트에 있는 이런 엔자임이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돼서 공복시에 혈중으로 패티에시드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패티에시드는 알부민에 이렇게 바인딩된 상태로 블러드를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근육세포가 됐건 어디 다른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세포가 뇌는 빼고 브레인은 빼고 이렇게 패티에시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업테이크한 다음에 베타 옥시데이션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 ATP를 만드는데 이걸 소스로 사용한다. 이런 흐름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카일로마이크론과 리버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 리버에서 이렇게 거쳐서 만들어져서 VLDL 이런 거가 실은 블러드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안에 있던 게 빠져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끼리 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서로 주고받는 반응도 막 일어나요. 아포리포프로테인도 여기 붙어 있던 게 절로 옮겨가기도 하고 막 이 안에서 블러드 안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성분의 교환이 일어나기도 해요. 되게 복잡해요. 어디 봐도 복잡하죠. 이거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한 포인트, 적어도 인체 질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LDL, 이게 VLDL 같은 것들이 꼭 요 안에 있는 리피드 드랍플릿이 점점 작아지면서 셀에 막 업테이크되고 작아지면서 인터미디어트 덴시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우 덴시티 이런 식으로 돼 가는데, 요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되면 패티에시드 같은 건 다 빼먹고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원래 들어있던 양 중에 패티에시드 이것도 트라이아실글라이세롤 같은 게 모빌라이즈 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도 물론 이제 필요한 세포가 업테이크해서 쓸 텐데 상대적으로 이 상태가 되면 콜레스테롤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림상 보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T지고 트라이아실글라이세라이드 케미칼이고, 이렇게 무슨 색이죠?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게 콜레스테롤 성분인데, 원래 VLDL 상태에서는 이거 크고 이거 조그맣던 게 요거 작아지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큰 이런 상태가 돼요. 아시다시피 요것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LDL 콜레스테롤. 이 LDL이 막 혈관에 침착되는 것이 아테로마를 일으키는 주된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이거예요, LDL.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콜레스테롤 리치한 리포프로테인 중에 HDL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이 두 가지는 안에 성분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 다른 점이 뭐냐? 이 HDL은 이 리포프로테인의 역할이 콜레스테롤의 트랜스포트인데, 얘도 그렇고 주로 콜레스테롤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방향이 달라요. HDL은, 그러니까 LDL 같은 거는 원래 리버에서 만들어져서, 이 콜레스테롤도 리버에서 만들어진 게 LDL에 들은 채로 이렇게 VLDL 상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콜레스테롤만 남은 거지.
근데 HDL은 원래부터 리버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 안에 이 콜레스테롤 성분은 주로 거꾸로 페리페럴 셀에서 넌 리버 셀에서 나와서 HDL에 붙어서 거꾸로 리버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라고 불러요. 페리페럴 티슈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리버로 가는 거. LDL은 VLDL의 상태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나중에 LDL 상태로 되고 이게 블러드를 또 돌아다니면서 페리페럴 티슈에 콜레스테롤이 업테이크 되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하여튼 밖에서 리버 쪽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에 의한 아세로제닉 이펙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라면 이거는 낮고 이거는 높은 것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리스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측정하면 이게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VLDL 콜레스테롤 이걸 다 재는 거거든요. 토탈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이 값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값이 비슷하더라도 이게 낮고 이게 높은 것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리스크가 적고 반대로 이건 낮으면서 이건 높은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리피드의 전체적인 트래픽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 식사를 한 직후와 공복 시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걸 다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지만 이거 뭐 하나씩 얘기하면 끝은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요 용어만 간단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내용도 역시 디테일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리포프로테인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LDL이 높아지고 HDL은 낮아지고 이런 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리포프로테인이 뭐가 정상에 비해서 달라지는 거 이런 거를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혈중 리피드의 변화. 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 그래서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혈중 리포프로테인이. 그게 혈중 리피드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하이퍼리피데미아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이죠. 우리가 요새 자주 듣는. 이런 것들이 특히 동맥경화의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인병이라고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이런 고지혈증 이거는 이제 진짜 당뇨병 비슷하게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런 메타볼릭 그런 프로세스들의 지장이 생기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다양한 리포프로테인 리페이라든지 아포 리포프로테인 중에 어떤 거, 그 다음에 LDL 리셉터, 아포B, 아포E2 이런 아포 리포프로테인 또는 리포프로테인의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어떤 엔자임 이런 것들의 디펙트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카일로 마이크론이 높아진다던가 LDL이 높아진다던가 LDL과 VLDL이 높아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드문 병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유전질환, 패밀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좁은 의미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이런 걸 말해요. 네. 넓은 의미로는 이런 거는 이제 제네틱한 원인이 주로 작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인병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고지혈증 이건 사실은 유전적인 질환, 유전적인 소인 말고 노화와 관련된 것들이 훨씬 크죠. 근데 어쨌든 좁은 의미로 보면 이런 것들이 하이퍼리피데미아이고 이게 지금 얘기했던 리피드의 트랜스포트에 어떤 디펙트가 제네틱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약물 중에 대표적으로 스타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요새는 이거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주변에 하여튼 제 나이 또는 그 이상 된 사람들 중에는 이거 스타틴 먹는 사람들 요새 거의 뭐 한 5 중에 하나? 거의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메타볼리즘, 시스테믹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인 피지올로지하고 이거와 관련된 아주 병태 생리학적인 현상 중에 기본적인 거 오비시티와 하이퍼리피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